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테라텍의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그 김성윤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요, 그 하이퍼퍼스 컴퓨팅 쪽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텔에서 하이퍼퍼스 컴퓨팅을 위한 이제 그 개발 툴, 그 인텔 원 AP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제 소개하다가 좀 드릴 텐데요. 제 전공이 이제 물리학 쪽을 했었고요. 고층 물리 했었고, 이후에 이제 그 기계공학 쪽에서 이제 CFD 쪽을 그 전공을 했었습니다. 가지고 97년부터 이제 이쪽 그 HPC 하다가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는 또 HPC 이노베이션 허브 쪽에서 HPC 전문가 과정의 그 강사로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제가 만든 그 슈퍼컴 그 클러스터 중에서는 맨 아래에 보신 것처럼 이제 포스데이터 쪽에 2001년도에 이제 포스데이터하고 128 로드의 그 펜티엄 3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 컴퓨터를 이제 탑 500.5RG에다가 이렇게 등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요. 그 세 개 파트로 좀 이렇게 좀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그 6월 달에 발표를 했던 그 탑 500.5RG의 그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 트렌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HPC, 하이퍼포스 컴퓨팅 쪽에서 CPU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CPU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프로그램 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잠깐 원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는 그 좀 추가를 했던 것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회사 소개도 잠깐 그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 하다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컴퓨터 속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과거에는 그 이 CPU에 대한 클럭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클럭이 바로 그 컴퓨터에 대한 성능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슈퍼컴퓨터라든지 저희 HPC에서 쓰는 걸로 하면은 이제 그 클럭을 이제 메가플롭스 단위로 우리가 성능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신 것처럼 그 1기가플러스는요, 그 초당 10억 번의 실수 영상 능력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헤드츠도 초당 몇 번의 진동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CPU에 대한 그 헤드츠하고 이쪽에 대한 그 계속 능력하고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거나 그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장표에 나온 것처럼 1996년도에 그 크레이에서 만든 슈퍼컴 SMP, YMP라는 제품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슈퍼컴이라는 이제 그 대명사가 됐죠. 크레이가요. 지금 밑에 보이신 것처럼 그 그림이 이제 크레이에 대한 그 슈퍼컴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HPC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CPU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SMP라는 머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쓰고 계신 그 2A급 이상의 머신을 우리가 SMP라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시메트리 멀티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이신 것처럼 장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그 메모리하고 IO하다가 서로 쇼일하다가 하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싱글 CPU에서 났던 그 한계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기법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싱글 CPU에서 돌던 거보다는 성능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보이신 것처럼 프로세서들이 메모리하고 IO를 하다가 쉐어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바트락이 이렇게 생기고요. 또 하나 그 프로세서를 무한대로 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SMP 머신에서 지금 그 단장에 사용 가능하신 경우에서는 이제 2A나 아니면 4A 아니면 A-Way 그 파일 시스템인 정도가 가장 큰 머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MPP 머신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크레이 같은 그 슈퍼컴이 대부분의 과거의 슈퍼컴이 전부 다 MPP 기반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프로세서들이 지금 그 좌우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서로의 그 인터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SMP에서 가졌던 이제 그 프로세서 한계하다가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확장하다가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 가지고
좋은 성능을 발휘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MPP 머신이 SMP보다도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비싸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머신이 우리가 그 클러스터한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뒷장에 제가 그 MPP 머신과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된 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파워 500.5Rg에 나와 있는 그 슈퍼컴퓨터의 대부분이 이제 그 클러스터 구조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SMP하고 MPP 머신에 대해서 그 클러스터에서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먼저 SMP하고 MPP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세서가 단일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야, 아니면은 그 개별로 프로그램 그 개별로 메모리를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쉐어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갖다가 좀 보신 것이 좀 쉬울 거예요. 그 좌측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MPP 머신에 대한 그 구조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SMP 클러스터 쪽에 대한 그 SMP를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 갖다가 구성을 한 A입니다. MPP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쪽하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구조상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가장 크게 틀려진 것은요. 인터커넥터 쪽에 클러스터 그 SMP 기반의 클러스터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레이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다음 MPP는 이제 프로세서에 인터커넥터가 바로 붙어 있는 구조예요. 다르면은 그 나중에 이 배열표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이름으로써 이제 SMP 기반의 클러스터가 훨씬 더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MPP는 이제 정형 머신이 필요한 반면에 이제 클러스터는 SMP 머신을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인터커넥터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HPC 이야기할 때 이제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옆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SISD, 그다음에 SIMD, 그다음에 MISD, MIMD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기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그 SISD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 인스톨레이션, 싱글 데이터를 가지고요. 모든 프로세서에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모든 메모리에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IMD를 보시면은 이제 싱글 인스톨레이션 멀티플 데이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프로세서는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각 프로세서는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는 것처럼 이제 멀티플 인스톨레이션 싱글 데이터, 모든 프로세서의 메모리에 있는 같은 데이터를 프로세서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는 거죠. 다르면은 위에는 모든 프로세서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 위치가 이렇게 틀린 반면에 밑에는요, 아예 프로그램마다 다른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서로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MIMD 같은 것은 이제 멀티플 인스톨레이션, 멀티플 데이터. 즉, 위에는 싱글 데이터인데 밑에는 이제 멀티플 데이터예요. 다른 데이터가 서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게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시면요. 그 베어울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베어울프는 앞서서 나온 것처럼 그 MPP 머신에 대한 그 비용적인 감축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1994년 미 항구 나사에서 기존에 자기네를 쓰던 이제 그 슈퍼컴에 대한 이제 임대 기간이 이제 만료돼 가지고요. 이제 대안책을 찾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그 PC 베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이제 베어울프 프로스트가 이제 클러스터에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에 이게 그림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최초의 이제 베어울프 그 클러스터 이렇게 모델입니다. 아주 여기 본 것처럼 1994년도에 16대의 66MHz 인텔 80486 하고 10매가 이더넷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타워 500.5R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에 대한 순위를 매겨놓은 사이트입니다. 타워 500.5Rg. 지금 최초의 시작이 1994년도 6월에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타워 500.5Rg 사이트는 1년에 2번 왔다가 이렇게 순위를 갱신합니다. 6월달하고 그다음에 12월달에 그 갱신하게 되는데요. 6월달에서는 이제 유럽 그 독일에서 우리가 그 ISC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슈퍼컴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고 그때 1등부터 500등까지 순위를 한번 이렇게 매기고요.
다음에 또 11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그 순위들 매기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 탑 500.5LG 사이트에서 이게 우리가 그 수치를 볼 때요, 두 가지 수치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Rmax, 다음에 Rpeak라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 Rmax는 실성능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Rpeak는 이제 이론 성능입니다. 이 두 수치가 실제 우리가 클러스터 갖다가 구성할 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성능의 기본이라고,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 현재 그 슈퍼컴에 대한 순위에 대한 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슈퍼컴에 대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보시면요. 랭킹 1, 2부터 5등까지 한번 좀 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1등을 보시면은 현재 일본에서 만든 후카코라는 이제 그 슈퍼컴입니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암 베이스도 구성이 되는 것이 그 특이하고요. 다음에 2위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그 슈퍼컴이고요.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IBM 파워 PC 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3위를 보시면은 그 시에라도 똑같이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이렇게 시스템이고요. 2등과 3위를 보시면은 각각의 그 CPU가 그 파워 칩을 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여기서 그 엔비디아 그 GPU가 같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종이라 하는데요. 이게 현재 슈퍼컴에 대한 그 트렌드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 API를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 당위성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원 API 쪽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후카코를 보시면요. 지금 나온 것처럼 암 베이스도 있고요. 2013년도부터 이제 후지치에서 이제 개발하다가 시작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암 아키텍처 8.2A를 기반해 가지고 48개 CPU 코어 갖다 구성한 것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된 거고요. 총 그 396개의 레고로 구성되어 있고 풀 사이즈 내에 38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 클럭은 여기 나온 것처럼 2.2GHz도 동작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32개의 램에다가 그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좌표를 보시면은 1등부터 그 지금 현재 1등부터 500등까지 그 슈퍼컴에 대한 그 파워가 해마다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갖다가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에서 가운데 그 노란색으로 된 것이 1등, 1위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퍼포먼스 구성을 보여주는지 갖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특이한 거 보시면은 저기 그 층으로 이렇게 그 계량식으로 성능이 그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래에 들어서도 지금 이번 12월 달에도 이제 그 슈퍼컴에 대한 순위에다가 좀 발표를 할 텐데요. 아마도 이 부분이 좀 이 도표에 따르면은 좀 더 이것이 이렇게 그 계량식으로 한 단계를 더 뛰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MPP하고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아키텍처 1등부터 500등까지 현재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MPP하고 클러스터하고 그 점유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클러스터가요, MPP를 능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슈퍼컴들은 전부 다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00년, 2002년, 2004년부터 클러스터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PP 보시면은 같은 시대에서 점점을 찍었던 것은 2001년도에 점점을 찍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다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클러스터가 그 슈퍼컴의 기본 아키텍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도 6월 달에 발표했던 HB 시스템의 탑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그 탑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제 그 탑 500.5RG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매해 2번씩 이렇게 갱신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7번째 그 갱신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는 탑 10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탑 10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항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DOE 그 군리연구소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이렇게 그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보는 것처럼 이제 이기종 시스템을 갖다가
그 구성되어 있어요. CPU하고 GPU하고 같이요. 그다음에 1번의 후카쿠는 여전히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인 것처럼 이 후카쿠 시스템이 참 재밌는 시스템인 게 이 시스템하고 자그마치 3배의 그 성능, 3배 정도의 성능 갖다가 이렇게 초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위하고 2위하고는 예전에는 1위와 2위 격차가 얼마 안 났었는데 이제는 1위와 2위 격차가 상당히 커져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지금 AI 쪽에서 쓰는 이제 그 싱글 프리즈나 하면은 그쪽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성능은 사실상은 이제 엑사플로급씩 이렇게 성능하다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가에서는 또 이것을 최초의 엑사 스케일 슈퍼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기존의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쪽에 진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본 것처럼 24위와 27위에 MSN은 애저라다가 이렇게 구성한 게 있고요. 또 밑에 본 것처럼 41번째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은 이제 아마존에 있는 E2C에다가 구성을 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에 대한 서머리 갖다가 좀 해보면요. 후카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42 페타플러스 갖다가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CPU 코어 수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 763만 개의 이렇게 코어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하고 겹쳐는 3배 정도의 성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같으면은 지금 현재 148.8 페타플러스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머지 쪽은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등부터 10등까지 있고요.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대부분의 슈퍼컴들이 이제 GPU를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슈퍼컴퓨터에 대한 컴퓨팅 기술에 대한 향후에 대해서 보시면요. 현재 6월달 기준으로 저희 나라는 현재 6기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23위, 24위, 그다음에 31위, 그다음에 209위, 210위, 212위의 성능 갖다가 이렇게 발표가 했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장청하고 한국 슈퍼컴퓨터 센터 거기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H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제 슈퍼컴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HPC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낮은 사이즈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도 시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HPC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트렌드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에 좌측에 본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베어메탈 형태로 우리가 구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가상화라는 기법을 넣어가지고 이제 버추얼 머신 클러스터를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HPC들을 갖다가 쓰고 있죠. 특히 컨테이너 같으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I 쪽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요. 기존에는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 전산실 내에 그냥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자원을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쪽에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도입에 대한 이렇게 카페스는 줄일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오페스 부분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더 증가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프레미스와 다음에 클라우드를 호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우리가 HPC 고성능 컴퓨팅 쪽을 구성을 하는 이제 트렌드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존에는 우리가 머신에 보면 이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까 처음에 탑 500.5Rg의 탑 클래스를 보시면 다 GPU들이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다듬어는 여기 본 것처럼 에셀레이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드웨어 쪽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데벨롭먼트 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 쪽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CPU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CPU를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코어하고 CPU하고 노드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클럭하고 코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인 것처럼 클러스터 코어는요,
클러스터의 가장 최소 단위였다. 우리가 코어도 이제 물리적인 그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코어가 하나의 유닛에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CPU라고 하고요. CPU를 하나의 시스템에 장착을 된 것을 그 시스템 우리는 이제 컴퓨팅 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들 우리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기존에는 인텔이나 AMD나 CPU를 만든 밴드에서는 이제 그 싱글 코어의 클럭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성능을 높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CPU 클럭을 낮추고 코어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갖다가 성능을 이렇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이렇게 좌측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했던 것이 이렇게 일이란 것을 했을 때요. 기존에 그 성능 갖다가 지금 13%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오버클럭킹 해가지고 20% 갖다가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 고자 성능은 이제 13%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워는요, 73%가 더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반면에요,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만약에 클럭을 기존보다도 20%를 낮췄어요. 그랬더니요, 성능은 고작 13%만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소비 전력은요, 무려 49%가 다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두 개의 그 코어로 이렇게 늘린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듀얼 코어도 구성했더니 성능이 자그마치 이제 73%까지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게 됐고요. 소비 전력은 고작 기존의 그 맨 오른쪽에 본 것처럼 그 비교했을 때하고 비했을 때 고작 이제 2%의 파워를 가지고도 성능을 갖다가 73%까지 우리가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스템들이 클럭을 높이지 않고 이제 코어 갖다가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더 이상 공짜 정신은 없다는 거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럭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 성능 갖다가 이렇게 처리 속도를 늘렸어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수정이 없이 내가 이 프로그램 짜면은 클럭이 빠른 시스템에 넣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성능 갖다가 얻어가는 그런 그 베네핏이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코어가 싱글 코어에서 그 클럭이 낮아지게 됐어요. 대신 그것이 이제 듀얼 코어 아니면은 그 코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텔 기준으로 지금 하나의 CPU에 이제 40코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코어 수가 이렇게 늘려지게 됐죠. 헤르츠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기존에처럼 온 싱글 프로그램을 썼을 때 이 시스템에 넣으면은 당연히 클럭이 낮기 때문에 성능도 낮아지겠죠. 아까 전에는 불면이 듀얼 코어 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여기 나온 것처럼 소비 전력이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증가되지 않고 성능은 2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돌려보는 내 프로그램은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공짜 정신이 없다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의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이제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 사용자들은요, 그 CPU에 마킹된 이제 베이스 클럭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 CPU는요, 좀 복잡한 그 스피드라다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총 4가지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본 것처럼 AVS 512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냐, 아니면 AVS T 모드냐, 아니면은 난 AVS 모드냐. 거기에 따라서 또 터보 부스트라는 게 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좀 더 한 번 더 볼게요. 먼저 터보 부스트는 다들 아다시피 그 기본 클러치 버스를 인텔 터보 부스트 2.0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펌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본 것처럼 그 난 AVS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그 CPU에 그 마킹된 그 클럭입니다. 먼저 그 8180 CPU를 한번 맨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코어 수가 28코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클럭이 2.7기가거든요. 근데요, 옆에 그 파란색으로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그 마킹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위에 1부터 이렇게 28까지 있죠. 먼저 8180은 28코어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코어만 쓴다고 했을 때는 기본 클럭이 2.7인데 무려 4기가도 동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코어 갖다가 28코어를 다 썼을 때 터보 부스트도 동작이 가능한 것은 지금 본 것처럼 3.3GHz까지 동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운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AVS 2.0이거든요. AVS 2.0 모두도 동작을 하게 되면요. 기존 클럭이 2.7인데 여기서는 베이스 클럭이 이제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원코어를 봤을 때는 난 AVS 때는 4기가 때로도 원코어의 4기가까지 터보 부스트가 동작이 됐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3.8GHz도 동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28코어까지 다 동작을 시켰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본 것처럼 2.9기가로 이렇게 AVS 2.0에서는 이렇게 그 동작이 가능하고요. AVS 512 한번 볼까요? AVS 512 쪽을 보시면은 기본 베이스 클럭이 1.8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원 코어를 썼을 때도 상당히 이제 기존의 AVS 2.0을 썼을 때하고 난 AVS 때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AVS 512 모드에서 8180 원코어의 터보 부스트는 3.7기가, 그 다음에 28코어까지 다 썼을 때는 2.4기가도 동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온 것이 AVS 512가 뭐냐 하는 거죠. AVS 2가 뭐고? 자,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우리가 그 CPU에 대한 성능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론적인 성능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요. 그 성능 구한 것은 여기 보신 것처럼 클럭, 코어, IPC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자, 8280의 베이스 클럭은 2.7이거든요. 클럭은 2.7이고 코어 쌓았던 코어 수를 넣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드마다 나오는 이제 그 베이스 클럭 갖다가 우리가 그 계산식에다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클럭 갖다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스카이레크나 캐스케이드, 그 다음에 아이스레이크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아이스레이크가 나온 그 CPU가 있는데요. 그 CPU는 현재 그 AVS 512까지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걔는 이제 원 사이클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클 그 클럭이죠. 클럭단 이제 몇 번의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냐 하는데 지금 스카이레크, 캐스케이드, 아이스레이크는 AVS 512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프로젝션 같으면은 이제 32번의, 한 사이클은 32번의 계산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스웨이나 브로드웨이 같으면은 지금 AVS 2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더블 프로젝션에서는 이제 16번의 IPC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 뭐 샌드브리지나 내 하려면은 8번이야, 4번이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전에 이거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 8180을 볼까요? 베이스 클럭이 2.7기가고요. 그 다음에 AVS2로 했을 때는 지금 바로 밑에 그 AVS2 했을 때는 16번을 사이클한 계산할 수 있고 동작 속도는 2.2기가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이스 클럭이 그 AVS가 5일일 때는 이제 1.8로 다운되는 것을 이 장표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 장표에 이렇게 좌측부를 보시는 베이스 클럭에서 베이스가 난 AVS로 동작했을 때는 2.7기가고 그다음에 코어 수가 28, 그다음에 그 IPC가 그 4개도 이렇게 사이클 한 4번을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02.4기가 프로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AVS 2.0으로 동작을 하면은 이제 베이스 클럭이 이제 2.2기가로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똑같이 28코어에 그 다음에 IPC가 16번이 되기 때문에 985기가 프로스. 그 다음에 AVS 512도 동작이 되면은 베이스 클럭은 1.8로 다운이 되지만 지금 본 것처럼 IPC가 32개로 사이클은 32번이기 때문에 1.8, 28, 31을 곱해가지고 최종 1.6 테라프로스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럭이 낮았지만 IPC 때문에 그 오히려 성능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좀 재미난 시스템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S9200WK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2위에 이제 4개 노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이 시스템 하나 가지고 448 코어 딱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벤치마크 해봤는데요. 여기 온 것처럼 이렇게 온유가 4대의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투유를 해가지고 2대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준이고요. 실제 벤치마킹 하면 이렇게 림픽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가지고 원 노드에 96코어, 노드 하나당 이제 96코어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4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2개의 CPU를 넣은 원 노드당 지금 나온 것처럼 5테라플롭스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 2개를 이제 옴니패스라는 이제 인터커넥터로 연결시켰을 때는 이제 10테라까지 이제 성능하다가 이렇게 낸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이고요. 이 성능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 과거에 이제 2000년도 6월 달에 탑 10에서 2위 있던 시스템에 대한 그 성능하고 이 시스템 하나가 성능이 같아요. 그만큼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자, HPC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워크노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여기 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뭐 나이프냐 하면은 파이낸스 쪽이냐 하면은 웨더 쪽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워크노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용 선물 상용이든지 오픈 소프트웨어들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보신 것처럼 이제 워크노드 단위에서 우리하는 AWS가 중요성에 대해서 AWS 오일리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각각의 거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이제 이렇게 요소들인지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대부분의 것이 AWS 오일리 갖다가 지원된 것을 좀 볼 수 있고 메모리 배분되지않지 그것이 각각의 워크노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돌리시는 워크노드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AWS 오일리가 지원되는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소프트에 대한 목록 갖다가 좀 본 것처럼요. 나이프 쪽이나 아니면은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에서는 뭐 바스비라든지 그루메스, 램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AWS 오일리가 지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나중에 AMD 쪽하고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머들 이야기할 때요, 터보부스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시리얼이냐, 스칼라냐, 베타냐는 것으로 우리가 또 워크노드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시리얼은요, 운영 프로그램이 하나의 코어만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까처럼 터보부스트 했을 때는 원코어에 대한 터보부스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또 이 시리얼 코드 같으면은 AWS 오일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난 AWS 쪽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히려 그쪽이 더 좋은 성능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스칼라 이제 멀티코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스레드 프로그램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CPU에 있는 모든 코어 갖다가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칼라 멀티코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베터 명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애가 우리가 컴파일 할 때 make 썼을 때 -j 옵션 주고 우리가 컴파일 하죠.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터보부스는 워크노드에 대한 이제 최대 코어 수 갖다가 그걸로 이제 터보부스트 갖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베터 멀티코어라는 부분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병렬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AWS 2.0이냐, AWS 5이냐 하는 이제 그런 워크노드 쪽으로 우리가 클럭을 갖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세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인텔은 최근에 이제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이제 3세대 아이스 레이크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스큐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이런 테이블을 봤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3가지가 있겠죠. 먼저 모델에 대한 이제 스큐에 대한 이제 코어 수, 그 다음에요 베이스 클럭, 그 다음에 터보 부스트 클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TDP라 가지고 소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3세대 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하면요. J1 3세대부터는 이제 메모리 채널이 늘어났어요. 기존의 스카이레크나 캐스케드 쪽에서는 메모리 채널이 6개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8개도 이제 메모리 채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PCI 쪽이 기존의 3.0에서 이제 4.0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PCI 레인스도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4A 구성했을 때는 2A하고 약간 틀립니다. 2A 쪽에 보시면은 PCI 레인 수가 지금 64레인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4A도 구성하게 되면은 각 CPU별로 해가지고 PCI 레인 수가 그 48레인 갖다가 지원된 것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온 그 3세대 아이스레이크에서 우리가 주요 기능 갖다가 좀 보시면요. 최대 코어 수가 40코어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는 것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구성을 갖다가 개선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캐스케이드보다도 이제 최대 38%의 성능 갖다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채널이 각 CPU랑 이제 8개의 채널 메모리 컨트롤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DDR4에서도 지원 속도로 기존의 2933MHz에서 지금은 3200으로 그 헤르츠가 이렇게 증가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AVS 512 명령을 이제 좀 더 개선을 했었고요. 그 AVS 512 VN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딥러닝 AI 쪽에서 쓰는 이제 추론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성능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그 새로운 아이스레이크 시스템을 하다가 이야기할 때 세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처럼 인텔 스피드 셀렉터라는 프로세서 구성에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저는 선언 프로파일이란지 기본 주파수, 터보 주파수, 코어 파워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자, HPC 쪽하고 AI 사용 관련돼 가지고 4가지 제원 CPU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본 것처럼 순행식 CPU, Q, 아까 전에 그 모델 뒤에 Q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이때는 이게 순행식 쪽입니다. 그 다음에 M이 붙은 것은 이제 미디어나 AI 쪽, 그 다음에 HPC에 좀 더 특화된 거고, YSQ가 된 것은 이제 성능 프로파일 따가지고 그 스피드 셀렉트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CPU에 대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킬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그 가격적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 갖다가 그 위에서 이제 단일 소켓을 지원하는 이제 유효 소켓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크게 그 패밀리로 보면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AMD 쪽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AMD 에피 밀란이라는 이제 CPU가 AMD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최대 소켓이 이제 소켓단 이제 64개 플러스 코어에다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3007기가까지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CPU 클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은 상당히 좋은 CPU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AMD 같은 경우는요, AVS 512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대부분의 이제 지금 이나스 코드 쪽이나 현재 상용 코드 쪽에서도 이제 AVS 512를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그 저하고 이론적인 성능 갖다가 구했을 때 그 클럭이 낮더라도 AVS에서는 그 IPC가 32로 사이클당 32이기 때문에 오히려 클럭이 낮아도 그 지원되지 않는 그 클럭이 높은 클럭에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 갖다가 보인 것을 이렇게 보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성능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그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그 AMD 기준이고요. 나머지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AVS 512도 이제 인텔 CPU를 돌렸을 때에 대한 그 성능 갖다가 보신 것처럼 하이퍼포먼스나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AI 인퍼런스 쪽이나 상당히 인텔이 이렇게 좋은 성능 갖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엑셀레이터 쪽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우리가 엑셀레이터 하면 이제 GPU란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GPU 기반 계산 지원 것은 여기 본 것처럼 2014년부터 이제 GPU에 대한 딥러닝 지원 도구로서 이렇게 그 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었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분산 메모리를 향한 가속기 또는 GPU 시스템인 딥러닝과 기본적인 이제 그 자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타워 500.5RG 슈퍼컴을 보더라도요. 전체 시스템의 30%가 이제 그 GPU가 이렇게 GPU하고 CPU가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GPU에 대한 구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구조들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으로만 잠깐 하면 그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GPU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그림인데요. 여기 것처럼 그 GPU에 대한 먼저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하고 메모리에 대한 것이 이제 호스트에서 GPU로 카피를 해주고 그다음 실제 계산을 돌리고 그 GPU에 탑재되어 있는 그 계산된 것을 다시 호스트에다 카피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GPU 하다가 계산을 그 프로그램 하다가 해왔었거든요. 다른 말은 이 프로그램 기법이 나온 것처럼 CPU하고 그 GPU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나온 것처럼 PCI를 통해 가지고 GPU 쪽하고 이렇게 통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메모리 카피라는 것이 이제 빈번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여기 본 것처럼 만약에 옆에 있는 머신하고 한다면은 여기 본 것처럼 머신과 머신에서는 또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PCI를 통신을 해야 되고 GPU가 꽂아 있는 것은 GPU 머신과 호스트에는 PCI하고 또 이렇게 또 그 카피를 해야 하는 이제 다양한 그 이런 그 좀 복잡한 구조하다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GPU하고 그다음에 PCI 그 다른 쪽 다른 이제 아더 서버 쪽하고 PCI로 바로 연결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똑같이 GPU에 대한 메모리 쪽을 한 개에서 그것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그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그 GPU에 대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GPU 하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능 갖다가 늘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스케일업이냐 아니면 스케일아웃이냐 하는 건데요.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머신에 GPU를 여러 개를 장착을 시킨 겁니다.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뭐 16개 뭐 이렇게 하나의 머신에서 그 스케일업 방식으로 이렇게 그 성능, 그 GPU를 꽂아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GPU가 탑재되는 서버를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스케일업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업에서는 필요한 것이 이제 NVLink 아니면 NVMe 스위치라든지 인피니티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업 갖다가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요. 스케일아웃은 말 그대로 또 이제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버들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피니밴드나 아니면 온리패스 아니면 이더넷이랑 가지고 우리가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엔브리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GPU 개발 회사인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그 시스템 버스 기술이거든요. CPU하고 GPU 통신, GPU와 GPU 간의 통신하다가 하는 이렇게 엔브리링크를 만들었고요. 지금 본 것처럼 그 NVMe 링크의 버전은 이제 1.0부터 2.0, 그다음 버전 3.0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했던 방식이 이제 그 NVMe 링크 1.0 하다가 서포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볼타라는 것이 NVMe 링크 이제 2.0을 지원되고요. 최근에 이제 암페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죠. 걔가 이제 버전 3.0 하다가 말을 합니다. 지금 것처럼 NVLink는 각각의 그 GPU와 GPU 간에 이제 그 정연 네트워크 정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통신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호스트하고 할 때는 호스트 쪽하고 PCI를 통해 가지고 카피를 하는 구조하다가 이쪽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NVMe 스위치는 지금 단위 노드의 모든 GPU가 동시에 통신을 수행하도록 일정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고요. 지금 것처럼 18개 NVLink 포트를 통한 NVMe 스위치 12개 통해서 16개 V100을 연결하다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현재 그 버전 2.0까지 나와 있고요. 현재 여기 본 것처럼 암페아가 지금 버전 2.0 NV 스위치 하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아키텍처는 이것을 AMD 쪽에서 에픽 그 모듈에 이렇게 그 칩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1세대, 2세대, 3세대도 지금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또 하나가 지금 다음 본 것처럼 이제 PCI 익스프레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GPU를 PCI에 꽂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인텔도 이제 PCI 4.0, 아이스테이크 같은 4.0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AMD도 또 4.0에서 이제 5.0까지 이제 확장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이제 6.0 규격을 이제 그 표준화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PCI 쪽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성능이 증가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에 그 스케일업 방식에서 그 스케일아웃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인피니밴드인데요. 인피니밴드는 사실상 지금 HPC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여러 벤더들, 5개 벤더들이 모아져 가지고 만들었던 이렇게 통신 규격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멜라노스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을 본 것이 이제 RDMA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통신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온리패스는 이제 인텔에서 기존의 그 트루 스케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큐로직에는 그 큐로직을 인수해가지고 트루 스케일이라는 인피니밴드를 만들다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인터커넥터 기술, 인터커넥터 갖다 만들었던 것이 이제 온리패스입니다. 근데 베이스는 인피니밴드하고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에서 이 온리패스에 대한 그 로드맵을 갖다가 좀 그 단종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넬 네트워크하고 인수가 되면서 스피나웃 하면서 이제 개최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다가 온리패스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처럼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요, 멜라노스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핫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GPU랑 RDMA라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소프트 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더 이상의 공짜 중심은 없다. 왜? 코어 그 클럭은 더 이상 클럭이 올라가지 않고 코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먼저 이렇게 그 HPC 쪽에 쓰는 거에서 우리가 MPI하고 PV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부분이 보다도 이제 온 API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온 API에다가 쓰는 것은요. 이 풀스테이의 목적은 다양한 아키텍처를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통합된 프로그램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겠다. 다름 말하면은 기존처럼 아키텍처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별도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아키텍처를 서포트를 하겠다는 것이 이 프루스트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거 보시면요. 밑에 기존 전에 일단 ISO 10% 위에는 그 시퀄을 갖다 쓰고 위에 커뮤니케이션 익스텐션을 시킨 것이 사실상은 이제 그 DPC++예요. 여기 본 것처럼 선택 자유. 그래서 뭐 미래를 대비로 한 프로그래밍 모델 갖다 만들겠다는 거죠. 하드웨어 대상 전체적인 코드 재사용을 허용하고 특정 가속에 대한 사용자 정의에 대한 튜닝을 허용하고 도청 언어에 대한 개방형 사용과에 대한 대안을 주겠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기존에 있던 이제 뭐 CPU냐 아니면 GPU냐 아니면은 그 FPGA냐 아니면 AI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가속기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세서 갖다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코드 이시성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단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성능 이시성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원 API도 보시면은 원 API 베이스 툴킷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툴들 갖다가 지원하는데요. 뒤에 이제 실제 원 API에 대한 이제 상품에 대한 이제 인클루드된 이제 그 어떤 것들이 탑재했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 API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세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새롭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C++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온 API, 온 MP 코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포트란 또는 이제 C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쿠다에 대한 것은 인텔 DPC 그 컴패빌리티 툴 통해 가지고 컨버팅을 하고요. 새로운 것은 나온 것처럼 인텔 그 온 API라는 이제 툴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옵티마이즈 코드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세서도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온 API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제 시클이란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클은 이제 이종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 공개 표준이었습니다. 가지고 시클이라는 이름은 나오게 됐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2007년도에 쿠다, 그 다음에 오픈CL, 그 다음에 현재는 시클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GPU 쪽에서 이제 그 GPU 쪽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죠.
실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사이트에서 이것은 이제 그 시클 그 표준 그 시클 그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가소 오픈노드 위한 C++ 당일 소스 이기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클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이제 GPU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키텍처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은 시클에서 파생된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좌측에 본 것처럼 인텔, DPC, 여기 원 API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지금 코드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일린스라든지 그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시클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통합 운영 모델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포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앞서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ISD, SIMD, MISD, MIMD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이제 SPMD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SPMD는 여기 본 것처럼 싱글 프로그램스, 멀티플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거예요. 단일 프로세서가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마다 실행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 그다음에 NPMD, 멀티플 프로그램스,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스, 다수의 프로세서가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마다 실행하는 구조라는 거죠. 왜 이것을 설명하냐? 바로 SIMD하고 SPMD에서 나중에 이제 이 DPC가 지금 그 SPMD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SIMD 하다가 보시면은 SIMD, 그 SISD하고 SIMD들 보시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을 좀 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것이 SISD고 우측에 있는 것이 SIMD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거거든요. SISD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순차 처리예요. 그런데 SIMD는 멀티로 그냥 툭 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각각의 그 속도 갖다가 비교를 하더라도 SISD 코드 갖다 어셈블 면으로 변하면 총 4번의 add 인스트럭션을 포함해가지고 총 16번의 그 인스트럭션 갖다가 사용한 반면에 SIMD를 쓰게 되면은 지금처럼 총 그 인스트럭션 갖다가 6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속도 갖다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DPC C++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SFPD예요. 같은 그 싱글 프로그램 멀티플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커널 한수에 여러 가지 인스턴스 갖다 만들어서 동시에 실행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본 것처럼 순차 코드하고 그다음에 DPC도 이것을 했을 때하고 차이예요. 아까 처음에 포워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얘는 숫자인데 여기서는 저기 이게 이따가 설명해야 되는데 패럴럴 포라는 이제 그 함수를 써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한 거죠. 배열 만들어 가지고요. 앞서서 나왔던 SIMD 했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것과 비교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그 DPC C++에 대한 프로그램 애시인데요. 먼저 인크루드 해가지고 내가 그 시클을 갖다가 시클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Q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를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Q에 이제 새로운 명령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되고 버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커널 쪽에 이제 그 병력 계산 갖다가 실제로 집어넣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DPC를 가지고 ONAP를 가지고 품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디바이스하고 Q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디바이스는 시스템 자체는 장착된 ONAP에서 지원하는 개발 프로세스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CPU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GPU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FPGA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Q는 그 디바이스의 명령을 갖다가 실제 Q를 어사인을 시키는 겁니다. 먼저 디바이스 갖다가 선택을 할 때 본 것처럼요. 그 호스트 셀렉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호스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셀렉트 할 수 있고 CPU나 GPU 아니면 FPGA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 갖다가 우리가 그 셀렉트를 갖다 먼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커널이 시행할 디바이스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Q를 갖다가 생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없이 sysq 갖다가 하면은 기본 디바이스에 Q를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다 가까이 본 것처럼 여기 여기 본 것처럼 CPU 셀렉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내가 CPU를 갖다가 셀렉터를 하고 그 다음에 Q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 거죠. 자, Q에 대해서 다시 하면은 Q는 그 시크릿 런타임이 실행된 명령 그룹 갖다가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항상 먼저 Q 갖다가 그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계산이 도는 것이 이제 커널 단위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놨다가 이렇게 도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요. 여긴 것처럼 커널 클래스는 명령 그룹이 인스턴스 될 땐 장치에서 실행되기 위한 캡슐하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렬 커널에서 이제 이 커널에서는 이제 병렬 커널이라는 인데요. 실제 이것을 기존에 했던 포 루프라는 것을 이제 페달러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커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여기 본 것처럼 사용자가 그 페달러 커널하다 쓰게 되면은 그 작업의 인스턴스도 병렬로 이렇게 시행하다가 시킬 수가 있어요. 가지고 그 완전히 이렇게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순서의 의존성이 없는 제 포 루프 같으면은 이제 그 이 병렬 커널 하다가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베이스 패드를 커널에서는 기본 커널 범위는 이제 아이디하고 한모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인지하고 아이디하고 아이템이라는 그 클래스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가지고 이 베이스 커널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는 클래스를 병렬 시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이디 클래스는 이제 변조 시행에 필요한 커널 레벨이나 인스턴스에 대한 인덱싱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템은 그 커널에 대한 개발 인스턴스를 나타내면 시행 버전이 코드였다가 이제 소송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DPC 예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까처럼 Q를 만들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버퍼하다가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 것처럼 새로운 Q에 이제 명령하다가 이렇게 그 추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버퍼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렬 계산을 도는 거죠. 앞서서 나왔던 Q 셀렉트, 디바이스 셀렉터, 그다음에 Q, 그다음에 커널, 그다음에 버퍼단지 그것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ONFL을 쓰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그 명령어 셋입니다. 순차적인 거죠. 자, 우리가 엔드 레인지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엔드 레인지라는 것은요, 기본 커널에서는 루프 병렬하다 쉽게 수행하지만 하드웨어 수준에서 좀 오티마이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엔드 레인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오티마이저 하다가 시킬 수 있는 이제 그 방법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뭐 CPU, 아까 전 GPU 이야기를 보더라도 GPU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계산 GPU에서 그 호스트 CPU에서 호스트 메모리로 가고 메모리에서 PC를 통해 가지고 GPU에서 GPU 메모리로 가고 다시 또 이렇게 또 돌아오는 구조였죠. 근데 그것을 각각의 이렇게 그 같은 레이어에서 이것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될 거예요. 이쪽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내에서 그 계산을 서로 주고받고 한다면 좀 더 빠른 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엔드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티마이저 하다가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시클 엔드 레인저 개체에 대한 워크 노드, 그다음에 아이템 개수, 그다음에 워크 그룹을 크게 하다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커널 함수도 인지할 때 전달에는 시클 엔드 레인저 아이템을 넣어서 개체부터 워크 아이템을 아이디 하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버퍼하고 엑셀레이터는요, 앞서서 이렇게 잠깐 그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버퍼는 호스트하고 디바이스에 모두 읽을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을 말해요. 그리고 버퍼에 대한 액세스를 받아와서 일반 배열처럼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버퍼를 할당한 것은 이제 버퍼를 갖다가 이제 3차원적, 1차원에서 3차원 버퍼를 할당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소송 갖다가 이렇게 지정한 거거든요. 버퍼 인자값을 읽고 쓸지 갖다가 이제 여부하다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가지고 여기 샘플 수도 코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아까 보면은 이제 각각의 버퍼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내가 이것을 읽기만 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쓰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해놓은 코드입니다. 동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패널 프로그램을 갔을 때 이 동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에, 아니면 디바이스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나중에는 상당히 이렇게 성능적인 영향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나타낸 이게 수도 코드입니다. 여기서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신 것처럼 호스트 장치 안에 별도 메모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고유한 메모리 갖다 가지고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는요, 이것을 이제 쉐어드 메모리예요.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 갖다가 만든 거죠. 그것을 CPU하고 GPU가 같이 이렇게 동일한 주소 갖다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 장점은 나중에 이제 푸른쪽 했을 때 성능 갖다가 메모리 카피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동일한 메모리에 대한 어드레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 보면요. 기존의 순차 부분에서 포인터하고 어레이가 많은 복잡한 자료 구조가 있으면 이걸 버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 버퍼는 메모리 어드레싱이 없죠. 근데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는 호스트 디바이스 같은 사이에 공유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록 쉐어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할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 서브 그룹 하고 내부 통신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아이템별로 이렇게 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이것은 샘플을 갖다가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서브 그룹 안에서는 하드적으로 빠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효과하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ONERP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ONERP는요, DPC 플러스는 이제 시클 기반의 SPMD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를 만들고 커널 하다가 실행 명령을 추가하고 그것을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도록 변경 영상이 가능하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도 할당하고 입출 데이터 저장하고 SSO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 런타임 시스템은 데이터 디펜던시 기반으로 동기화하다가 시켜야 하는 거. 사실상 동기화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좀 더 이게 오티마이저는 필요로 합니다. 자, DPC는 USM이라든지 유저그라든지 최신 하드웨어 지원을 받아서 성능을 높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ONERP에 대한 이제 제공되는 이제 모델을 보시면요. 지금 베이스 툴이라는 게 있고 HPC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IoT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전 쪽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인텔 원 API 베이스 툴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존 썼던 이제 C, 그다음에 C++, 그다음에 포트라는 것이 다 이렇게 포트라는 이제 HPC죠. 그다음에 C++라든지 그것이 다 되고 매스커널, MK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PC 쪽을 보시면은 C 위에 이제 포트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HPC를 쓸 수 있는 이제 NPL 라이브러리라든지 그것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IoT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상품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성능 시각화에 대한 이제 좀 튜닝할 수 있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상품군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아주 총 ONERP는 지금 현재 4가지 상품군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소프트웨어 목록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텔 DPC 컴패빌리티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쿠다들 가지고 이제 온 API도 바꿔주는 툴이에요.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성능을 보면은 기존의 쿠다 쪽에서 표준 쿠다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쪽으로 온 API라면은 DPC 플러스 코드도 대략 80에서 90%까지에 대한 컨버팅이 마이그레이션 갖다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보이는 것이 이제 쿠다 프로그램을요. 아까처럼 것처럼 DPC 컴패빌리티 툴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시키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갖다가 시킬 수가 있죠. 물론 세부적인 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아까처럼 효율을 갖다가 높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인텔 온 API 라이브러리 갖다 이야기를 했던데요. 기존의 인텔 컴파일러를 왜 쓰십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능하고 또 하나가 것이 매스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 좋다.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들이 훌륭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API에서도 라이브러리를 똑같이 제공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있던 그 라이브러리를 그래도 갖다가 그 MKL 라이브러리를 그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베니핏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그 스레드 빌링 블럭이라 가지고 TBB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본 것처럼 스레드 빌리면은 다중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시프풀 템플릿이죠. 그래서 이거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이제 풀을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제공되는 툴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MPI 라이브러리도 뭐 다들 아시피 HPC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라이브러리죠. 매스 패시널 인터페이스 갖다가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는 지금 본 것처럼 지금 SIMD 베터 스테이트 메모리 또한 GPU에 대한 촉촉하다는 이제 분석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 툴 갖다가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 툴은 좀 나온 것처럼 오픈MP라든지 그쪽에서 그 스테이트 퍼포먼스 쓸 때 여러분들에 대한 코드에 대한 오티마이즈에 대한 가이드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VTune. 기존에 있던 VTune 앰피어 필터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VTune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현재 이것은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서 쓰는 쪽에서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것은 또 특이한 것은 C, C++ 하면은 C 그 포트라인든지 자바, 파이썬, 고, 오픈CL이든지 표준에 따르는 네이티브 랭귀지까지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아까처럼 이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어드바이저나 V2는 여러분들이 그 코드에 대한 오티마이저 분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툴입니다. 인스펙터. 여기 한 것처럼 인스펙터는 지금 그 안전성 보안에 대한 정확성을 갖다가 메모리 스테이트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제 디버깅 툴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레이스 어널리지와 콜렉터라는 것. 이것은 MPI 쪽에 우리가 이렇게 디버깅 할 때 좀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산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머리 갖다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다이아 워크로드에서 이종이랑 컴퓨팅이 이제 이게 필요하거든요. HPC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아키텍처에 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를 했었어요. 근데요, 원 API를 쓰게 되면요, 이것을 선택하다가 기존처럼 별도로 프로그램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베니핏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름아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원 API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코드를 갖다가 하나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텔 원 API는요, 인텔 CPU, GPU, FPGA에서 성능을 최대화하다 시키고 가속화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기존 성능 및 프로그램 모델과 상호 운용되는 인진 아키텍처 간의 고급 도구,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테라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테라텍은요, 지금 본 것처럼 저희가 93년도에 설립이 된 이렇게 회사입니다. 가지고 지금 23년 동안에 이제 인텔 솔루션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고요. 군 27년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 초창기에 93년이죠. 1993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레퍼런스 갖다가 쌓아오고, 그 다음에 굿산 서버 쪽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본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 AI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그 다음에 오픈소스하고 고성능 컴퓨팅 쪽, 그 다음에 IT 비즈니스 서비스 갖다가 이 네 가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인 것처럼 저희 파트너고요. 사업내에서는 저희가 서버 스토리지, OEM, ODM 쪽 갖다가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운영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HCI라든지 아니면 AI 쪽, 그 다음에 아니면 빅데이터 쪽에서도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 쪽을 보시면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운용을 필요로 하는 이제 각종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 갖다가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AI 빅데이터 또 똑같이 저희가 별도의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교육 갖다가 해보고 있고요. 정부 과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T센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T센터는 이제 테크니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오픈 그 테크니컬 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름 아닌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툴들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제 체험장 갖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인텔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저희가 국내 기술에서는 탑 클래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벤더보다도 저희가 인텔에서 나오는 신제품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여러 가지 BMT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고객들한테 신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쪽을 만약에 찾아오시려면은 저희는 이제 가산 디지털단지 그 6번 출구 바로 앞에 SKF 이온센터 19층에 위치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 오시면은 인텔에서 나오는 신제품, 그다음에 클러스터,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ONAP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것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쪽에 대한 이제 그 서버실하고 미팅룸, 그다음에 교육실이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그 고려대학교하고 했을 때 AI 사물 인터넷 해커톤 할 때 저희 그 센터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 지금 AI 쪽 교육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HPC 단지 그런 그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르텍 기술연구소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전 것처럼 TGM, 썸그리드 매니저라 해가지고 HPC 관리 툴, 그다음에 LMS 해가지고 로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로그 갖다가 실시간 수집하고, 그다음에 탐지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SR-리눅스하고 시스템 리커버리 리눅스라든지 하면은 그 스마트젠이라는 이제 그 네트워크 그 스트리밍 패킷 발생기, 할까요? 그 검사기 갖다가 저희들이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것처럼 저희가 HPC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 저작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제 목록입니다. 안산불 포 GPU라고 해가지고 GPU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딥러닝 기반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리드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정부 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2020년까지는 HPC나 HPC에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기술과 아까 쓰면은 원 API라는 것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022년에 AI HPC 빌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최종적인 기술 로드맵인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지금 HPC에 대한 그 기술적인 트렌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원 API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서머리 해드리면 원 API는요. 이기종 시스템에 맞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클 베이스로도 되어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기타 그 컨설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렇게 그 문의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HPC하고 온 AP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